강원도는 아무래도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발견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철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굉장히 밝혀질 깊어요. 거고. 예. 그런데 비연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매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저도 계속 그 수도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맞고 보통 그런데 보면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네.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I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응?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다.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이렇게 베테랑. 내가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을 느꼈죠.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하고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식을 하는데 다 모든 과학들이 쓰이게 되는 거군요. 네. 우리 사옥 쌤도 법의학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특히 범죄 네. 수사에서 아주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았고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뼈가 사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근데 뼈를 의학에 관련된 얘기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예, 법의 인류학이라고 하는데 인류학.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아, 숫자가 다 붙는구나. 오. 이제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쭉 줄기로?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51.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네.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아,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탁 붙어서 이제 여기가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아이들 알수 15세인지 있고. 10대 후반인지 나이를.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 개의 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그래. 보면은 바로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다르죠.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뼈도 거죠. 알 수 있구나. 예,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네.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네. 아하.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네, 이제 네, 예,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골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이륙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가지고 근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얼굴 해골에서 그 앞면을 깎은 이게 흔적 같은 게 수술, 있는 성형 거예요. 수술. 성형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아, 거기 단서네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 좁혀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시신의 성형 흔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수천 명의 명단을 확인해 시신이 30살 박모 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혈흔은 DNA 감식 결과 숨진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인류학을 통해서 두개골을 보고 생전 얼굴 복원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은 뼈의 모양과 실제 얼굴의 모양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얻어지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충분히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선사시대에 발견된 뼈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뼈들이 그냥 자연사한 경우보다는
전쟁이나 폭력적으로. 폭력으로 이제 죽은 사람이 많다는 죽임을 추정을 당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평균을 쭉 내면은 15%에 달하는 사람들이 폭력에 의한 전쟁에 의한 사망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근데 사실 20세기에 그 아주 큰 전쟁이 많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근데 그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을 내도 1%에서 3% 사이 정도가 나와요. 이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도 시원치 않은데 전쟁으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선사시대 폭력성에 대한 예 가운데 유명한 것이 그 외치라는 외치. 거 이름 들어보셨나요? 빙하에서 발견된 그렇죠. 그, 예. 알프스에서 알프스에서. 발견돼서 와, 근데 장 작가님 들어오시니까 우리 장항준 감독과 너무 많이 보강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적인 어휘와 이게 장항준에서 같은 장신데.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지? 그렇지. 알프스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 고대인인 줄도 모르고 시신이 발견이 된 미라 상태로 시신 상태가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었어요. 얼음 속에 갇혀 있었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온전히 보존돼 있는 사체가 5,000년 전 것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큰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아이스맨은 해발 3,200m의 알프스 산맥 웨츠탈 지역에서 꽁꽁 언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그가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웨치라고 불린다. 위치가 이제 어떻게 죽었나를 보면 이제 어깨에 화살촉이 나와서 네. 살해당한 거겠죠. 그래서 몸을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몸에서 서로 다른 네 사람의 피가 검출되고 뭐 칼자국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분명히 아마 이 사람은 제명에 못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고요. 두개골이 파열, 완전 부서지거나 이런 네. 뼈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죽은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원래 인간은 본성이 폭력적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지도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다룬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그렇죠. 거기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전쟁이나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에 폭력적으로 죽은 사람의 비율을 추정을 해보면 폭력 자체가 줄어든다가 이제 스티븐 핑커를 비롯한 역사의 진보를 믿는 최근의 어떤 낙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책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책이라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옛날에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점점 인간들이 평화로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집에 반려동물을 보면은 일단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녀석의 원래 조상은 늑대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생의 늑대는 행동도 되게 사나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길들여서 가축이 된 거죠. 가축이 된 거죠. 가축을 만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인간이 가축화시키는데 가장 성공했던 동물은 이런 강아지나 이런 소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축화. 자기 가축화죠. 그러니까 물론 아주 옛날에는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죽이고 하는 능력도 중요했겠지만 점점 인간 사회가 커지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생존에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폭력성을 누르고 어떻게 하든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이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득이라는 걸 깨닫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폭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인데 물론 인간의 폭력성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들었다고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제 그 책의 결론이었죠.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스티븐 핑커의 책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숫자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폭력이 늘었다는 그 증거들이 주로 15,000년까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뼈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미 있는 만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으로 가면 정말 이제 뼈도 몇 개 없고 그때에 나왔던 뼈들에 대해서도 초기엔 사람들이 이게 서로 전쟁으로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더 지금 정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그때 진짜 옛날 구석기 시대를 분석해 보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죽였다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 쉽게 뒤로 밀어붙이다 보니 우리가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서까지도 다 폭력이라고 다 했던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 본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결과를 누가 들이대도 늘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사실 답은 없어요, 사실. 답은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냥 답은 없어요. 이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스티븐 핑커의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완전히 검증은 안 끝났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인간한테 희망은 있다 정도. 우리가 역사가 발전한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런 정도. 진짜 앞으로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진짜 우리가 본성이 선하면은 최대한 그 선한 본성을 발휘하도록 제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진짜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종이라면은 가능한 더 많은 그 제재 법률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회사에서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덤프트럭 운전하는 두 동료 기사분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라는 분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컨테이너로 지어진 집이 그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초대를 했던 거죠. 근데 먹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B라는 화물 기사의 차를 좀 옮겨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집주인 뒤에서 봐주고 친구는 후진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집주인 A가 쓰러지게 되죠. 갑자기. 그래서 화물차 기사가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잘렸어요. 차에 덤프트럭하고 문 있죠. 출입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딱 잘린 거죠. 덤프트럭은 다 보험 들어있잖아요. 친구인 B는 보험금을 받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주죠. 그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가 묻는 겁니다. 같이 짜고 보험 사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집주인 A만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야 이건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후배였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법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가락 잘린 단면 사진 보내주고 현장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그 컨테이너 박스 간이 시설된 숙소 그다음에 후진했던 방향 보고 결론이 자해할 수가 없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저 손상이 있어요. 한 번에 못 잘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면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수평이 되면 이 방향. 그러니까 눈을 잡고 있었던 모서리를 잡고 있었던 진술하고 정확히 부합이 돼요. 만약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손가락을 자른 했다면 사람이면 방향도 안 그 맞아요. 방향이 아니죠. 특히 엄지손가락을 하지 않고 또 주저했던 방향이 없고. 엄지손가락 중요하니까.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는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 심리위원을 둬서 그걸 이제 법정에서 나는 전문 심리위원이니까 강의할 수 있도록 전체 시청각 기자들 갖춰달라고. 갖춰줘요 판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뭐 사진 다 보여주면서 자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다 사진을 보잖아요. 이해가 다 됐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그냥 자해가 아닌 걸로 끝났어요. 나오니까 그 부인, 어머니 그 밖에서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누구도 그 가르마를 타지 못할 때 전문가가 해보니까 기여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많이 그건도 있으시죠.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네.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한 다음에 외국으로 갔어요. 기수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현장에서 과학수사가 큰 역할을 했던 사건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로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근데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네. B는 옆으로 누워서 네. 옆으로. 신음 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고, 네. 네. 한 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좀 의심적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네.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 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이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네.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됐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두 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러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네.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 네. 이런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돼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라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확인을 했겠어요, 보니까. 거의 4개월이 넘었어요. 이거 알아내는데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방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경찰관 여러분들이 다 구성할 때 얼마나 좀 소스라치게 놀랬을까요? 그러게요. 네. 연구를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은? 피를 뿌리면서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액체마다 사실 무게나 점성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동물의 피나 또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 피해야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수사위원들이 피를 뽑았어요. 아, 직접. 그래서 직접 피를 지금 뽑아가지고 헌혈하듯이. 네, 그걸 뿌리면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었어. 이제 우리끼리 표현할 때는 이제 피나는 노력이다. 피나는 진짜 연구다. 많네요. 그래서 그 뭐 스냅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보면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이 잃고 뭐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인조피로 실습을 하는 실습장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 혈흔 형태 분석은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2004년에 대구경찰청 최용석 총장 캐나다에 있는 이 혈흔 형태 분석 학회에 1년간 연수를 갔었어요. 네. 배워가지고 전파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혈흔 형태 분석이. 근데 전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 그렇죠. 한글화 작업을 2006년도에 할 때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제일 국어 사전을 열심히 봤던 고여 있는 것도 풀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풀. 고임혈흔 막 이런 식으로. 고임혈흔.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다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권일홍 교수께서 어쨌든 한국형 혈흔 용어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거네요. 네, 네. 근데 혈흔 형태 분석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꽤 좋은 수준의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2004년에 불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외국은 총기 사고가 또 많아요. 대부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입구 사출구만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면 혈흔이 오리진을 찾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범행 도구들이 다 칼, 이런 뭐 예기들이에요. 둔기, 망치. 네. 그래서 현장에 그야말로 혈흔이 난자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를 잡았어요. 외국에서도 경찰들이 와서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흔 형태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이제 당하게 되는 건데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한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국민참여 재판을 범인이 수행했어야 돼. 국민참여 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분.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곽 수사의 뭐 전 분야죠. CCTV, 털은,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걸음을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 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 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네,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하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되겠죠. 굉장히 심리적이기도 하고 네, 다 과학입니다. 네. 그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를 봐도 셜록 홈즈가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범인을 앉혀놓고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은 아니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막 이제 그랬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코난 도일의 그 셜록 홈즈가 과학 수사의 효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실제로 과학 수사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서 아마 사람들이 아 이렇게 수사를 하면 좋겠구나. 아, 오늘 힌트가 된 걸까요? 힌트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수사를 한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소설로 보여준 예라고 하더라고요. 작가의 중요성을. 네.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과학 수사 기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Up there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있거든요.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기는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엔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 있는 흙을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한 택시 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금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여자가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그래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튬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유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리가 뭐 저 유리나 여기 이 유리나 뭐 얼마나 다를까? 만든 곳에 따라 좀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리는 이제 굴절 유리라는 게 있어요. 굴절 유리. 굴절 유리라는 것은 그 유리에 들어간 빛이 꺾이는데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굴절 유리거든요. 꺾이기 때문에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안경이 유리에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머리는 꺾인 걸 모르니까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착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인다는 게 중요한데 물리학자는 이 굴절률을 소수점 거의 1000만분의 1까지 될 수 있어요. 1000만분의 1. 따라서 사실 유리의 굴절률은 A의 유리와 B의 유리가 조금만 다르면 굴절률이 조금 뭐 1000만분의 1까지 다를 거고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유리라도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심지어 한 유리에서조차도 유리의 표면 부분과 안의 부분은 굴절률이 약간 달라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이제 8세 아이가 죽은 건데요. 처음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의자 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유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소수점 몇 대까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 DNA네요. 그렇네요. 유리 DNA.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 지문을 닦자. 그다음에 장갑을 끼자. DNA 한다니까 DNA 안 떨어지도록 다 준비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도 역시 추적을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은 몇 개 중요한 증거들을 막는 걸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는 다 과학기술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영화 감독님이나 드라마 감독님들이 좀 꼼꼼하게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총으로 소음기 총으로 팍팍 쏘고 보통 이렇게 헝겊으로 한번 닦고 그냥 가잖아요. 신발이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이제는 쓰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지금 알쓸범죄 보신 분들은 저 정도면 잡히는데? 저거 잡힐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지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선 지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문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 땀샘이 형성되면서
융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움직이잖아요. 엄마가 받는 여러 가지 영향들, 양수의 온도,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9분의 1입니다. 그 비정형적인 전혀 패턴이 없는 움직임에 의해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융손의 모양이에요. 과연 그것이 모두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870억 분의 1입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확률 870억 분의 1. 세계 인구는 몇 명? 70억? 70억 명. 한 1000년에 한 번 똑같은 게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일단 지문의 유일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는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확률적으로는 혹시 모르니.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거죠. 가장 좁힌 흔적으로 보는 거. 이걸 근거로 수사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네. 지금 5분이 계시잖아요. 5분 다 오른손잡이죠. 김 교수님 오른손잡이죠. 공 교수 오른손잡이죠. 저도 오른손잡이. 서 변호사님은 오른손잡이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컵의 위치 때문에 하는 거죠. 컵의 위치. 프로파일러는 이 모든 걸 다 그냥 넘기지 않는 일단은 거예요. 이쪽에 있겠죠. 왼손잡이면.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범죄가 벌어졌어요. 5분은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금방 드러나겠죠. 컵을 다 만지셨으니까 여기 지문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 지문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채취하는지 살짝 한번 해볼까요? 또 소품까지 준비를 하셨구만.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자석분말을 갖고 왔는데 쉽지 않은데 이거. 일단 지문이란 것이 98.5%가 물이에요. 손에서 나오는 땀 물질에 의해서 묻잖아요. 네네네. 98.5%가 수분이에요. 수분이구나. 1.5%가 지방산, 아미노산, 나트륨, 유기물, 무기물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딱딱한 물체의 표면에 지문을 채취하려면 자석 분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 분말이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문 성분 내에 수분과 유분 여기 잘 달라붙어요. 그 모양을 만들어주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거는 분말이 그냥 분말이 아니고 이게 철분이 있는 거라서 이 봉이 붓이 아니고 자석입니다. 여기 지금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거 살짝 당기면 자석이 뒤로 밀려요. 자석이 올라오면서 철분이 다 떨어지죠. 그러면서 살살살살 이제 움직여주면 지문에 성분 있는 곳은 묻어 있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그렇죠. 보세요. 보입니까? 네. 근데 가장 가까이 가급적이면 자성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불필요한 이 지문의 모양을 식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네. 자석에.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물리학이네요. 그렇죠. 물리학이죠. 이때 이 기술이 떨어지면 또는 뭐 손이 떨리거나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훼손시켜 버리니까. 머그컵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니까 딱 그 모양대로 남네요. 그렇죠? 예. 나오네요. 왠지 오늘부터 손잡이로 안 먹고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사람의 행동 중에는 모든 의식과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아니 형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범인이 너무 손쉽게 막 지우잖아요. 막 완전 범죄부터 갈 때 막 수건으로 다 지우고 가는데 그죠? 사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본인이 만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범인들은 침입하면 자기가 만진 곳을 다 지우고 가요. 그러면 지운 곳을 범인이 다녀간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모두 지웠다. 그것도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선이 나오는 거군요. 목소리가 결정적 단서가 된 사건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왔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 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 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 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조사할 수 도대체 있죠?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은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2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It's a little strange in that, you know, like blood doesn't look kind of fresh, I don't know.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게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 팩터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팩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엑스팩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이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심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2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의 집살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이제 이렇게 많이나 바다의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다고 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기나 이런 습도에 특히 예민한 곳이 그 손끝인데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 표피가 다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잉크를 바릅니다. 잉크를 여기다 바르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물감을 칠하듯이 잉크를 바르는 게 아니고 지문 융선이 보이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잉크를 발라요. 발라놓고 접사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융선이 마치 지문을 찍은 것처럼 가장 잘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혼합을 해가지고요. 골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요. 그다음에 그걸 빼서 뒤집어가지고 내 손가락에 끼고 찍어요, 지문을. 그럼 지문이 찍히면서 융선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거프를 벗겨냅니다. 여기 이게 피부를 피부를 벗겨서요? 벗겨내서 속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요? 속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손 네. 안까지 속지문이 또 있어요.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익사 사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권위가 있군요. 권위가 있어요.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은 다 네.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지문을 잘하냐? 또 우리 지문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우린 끝까지 할 동기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문이 어딘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없이 있으니까. 모르면 하다가도 이거 열심히 해봤자 뭐 찾을 수도 이럴 텐데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만 보관을 그 하니까 데이터에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익사 사고의 지문 감식이 해외에서도 그 활용한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지문 기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몇 개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2004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쓰나미, 인도양 쓰나미. 네.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전부 다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실종이 됐죠. 그 추산되기로는 사망자가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도 1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국민들이 이제 거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이 CSI 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자국민들 신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참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국인 시신만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 지문을 채취해서 그냥 서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는데 워낙 물에 불어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이거를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CSI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법을 안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끓는 물에 한 3, 4초간 살짝 넣었다가 빼면 피부가 갑자기 팽창을 해요. 3, 4초 만에. 이건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수사팀 많이 배웠겠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드라이기로 시신을 말리고 있는 다른 외국 CSI들보다 훨씬 많은 지문을 계속 채취를 해서 막 인적사항을 밝혀내는 거예요. 신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FBI가 전 세계 CSI들을 다 모여. 자 이제 한국 CSI한테 배워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열흘 걸리기 한 이틀 만에 모조리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수습해서 귀국했던 이 사건이 그 쓰나미 사건입니다. 근데 지문이 처음에 도입될 때에도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네.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를 오래 해서 이제 안 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종생불변이다.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지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변하죠. 바뀌지 않는다. 이 그래요?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생불변하고 이제 만인이 부동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왜 화면을 보면 막 지문이 막 돌아가면서 찾잖아요. 네, 이 좀 매치 이렇게 뭐 좀 노 네. 매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따다다다닥 네. 딱. 점이 찍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땀구멍이에요. 땀구멍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그 땀구멍이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동일 지문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서 14개가 넘어야지 동일인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문양도 변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말린 지문이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재상문, 와상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양도 이쪽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번호들이 다 있어서 만약에 장강명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지문 번호가 있어요. 789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찾아요. 아,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일단 그 번호를 가지고. 근데 그 번호가 다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때 이제 구분해 좁혀가는 거죠. DNA랑 비슷한 방법이네요. DNA도 똑같습니다. 숫자 몇 개 가지고 일단 저장해 놓고. 아니 이게 지문이 손가락 그냥 사람에 관련된 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개 코에 지문이 다 다르대요. 개가. 아, 개 코에도 지문이 있나요? 코 여기 번지르르한 데 있죠. 여기 지문. 이거 개가 겹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의 이 코 지문을 등록제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그쪽에서 엄청 큰 상을 받았대요. 비문이죠. 보호자가 각각 다른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그냥 보기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 식별해보니 찾고자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다. 예. 갑자기 생각났는데 판다곰이 눈이 이렇게 멍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르대요. 아 그래요? 지문처럼. 그걸로 구분한대요. 자기들끼리. 모양이 다 다른. 실제로 자연에서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얼룩말도 똑같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지문이나 얼룩말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똑같은 건 없다. 물건에도 지문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화학적 지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화학적 지문이라 그러는데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용하는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하는 과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동위원소라고 해서 똑같은 원자인데 단지 무게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이 김상욱인데 하나는 몸무게가 70kg인 김상욱이 있고 몸무게가 80kg인 김상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뭐 어디 가나 김상욱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는, 그러니까 원래 화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화학에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질량이 다른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의 정확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은 엄청난 정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엄청난 발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역이나 그것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원자를 내가 가지고 숫자들을 부여하겠다면은 여기 이 지역, 이 물건에는 5가지 미세한 비율의 차가 숫자로 나올 거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요 미세하게 요 비율이 다르다면 다른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흙도 그럼 그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이게 여기 흙 아닌데 이게 여기 왜 묻어있지 이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범죄 수사에 차량이 이동하고 나서 분명히 이거 어디 갔다 온 흙인데 알 수 없다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만들자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었죠.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그 사건이 해결된 아주 유명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 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맞아요. 기억나요. 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제과점의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란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범인 이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정 업종의 경쟁 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식빵인데. 식빵에 지분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화학적 지문,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위원소 비율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쪽이랑 같은 거죠. 그 역이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원은 쥐식빵의 겉모습이 김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이니까 혹시나 다른 제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염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꾸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족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으니까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독살하는 방법이 있어요.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죠. 진짜 거기는 떠도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였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 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 부인. 네, 퀴리 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폴란드. 붙인 이유가 그렇죠.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최고위 어떤 그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하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보복한 거야. 까불지 말아요. 그렇죠. 결국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인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0-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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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아나 칼륨.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아나 이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이제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에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효모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네.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중.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오늘의 비장의 이거 진짜 오늘 뭐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잡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것저것 만드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이때까지 만드신 것 중에 제일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니코틴을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언제나 용량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남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나가서 같이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외식을 하고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잠들었죠 먼저. 부인이 가서 보니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잠시 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오고 해서 봤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검을 해야겠다. 사연을 모르니까. 근데 부인이 부검을 극구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수상한 거죠. 수상하고 결국은 부검을 하게 되는데, 부검을 했더니 부검의가 독극물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수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국가수로 가요.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니코틴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 검출이 됐고, 동시에 이제 졸피뎀은 수면제잖아요. 뭐 수면제를 투여하고 독약을 넣은 거죠. 독극물을 이제 농축 니코틴을 넣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그 아내의 그 사건 당일의 행동이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호흡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전화한 것이 상조 회사였다고. 상조에 대한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 상조 회사에서 아니 지금 여기 전화하실 게 아니라 빨리 119로 전화를 하시라고. 이런 것부터 이제 이상하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내의 행적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일단 부검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시신을 받게 되는데, 시신을 받은 당일 바로 화장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 남편의 친구들, 지인들이나 이렇게 가족, 친지들한테 이 죽음을 알리는 장례식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대략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10억 원을 다 이제 사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바로 이 아내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내에게는 이제 내연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연남이 이 사건 5일 전 니코틴을 구매한
이제 구매 그 증거들이 있고 그 내연남의 휴대폰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서 니코틴을 뭐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살해 방법, 그다음 심지어 뭐 상조의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한 10억 원 가량의 돈이 있잖아요. 그 진짜 그 재산을 막 빠르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그 이 내연남에게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석연치 않고 심지어 사실 그 이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갑자기 혼인 신고를 해요. 아마 그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남편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산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2달 전에 급하게 혼인 신고를 하는데 거기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이 내연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남편의 사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내연남이 이거를 이제 필적을 흉내내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분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기만을 당하면서 아무리 봐도 세상을 그렇죠. 떠났네요. 근데 끝까지 그 실제 이 범행에 사용된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워낙 정황 증거들이 다 그 이 아내의 범행을 이제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결국 그 유죄로 판결을 했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니코틴을 어떻게 남편에게 투여를 하게 된 걸까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주사기로 투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재판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시를 할 때 주사바늘 자국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부검을 하거나 검시관들이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런 뭐 틈새나 이런 접히는 곳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너무나 그 미세한 바늘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말 확고한 증거야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본인이 주장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럼 투입한 곳을 얘기해라.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정황이 너무나 많은 그 증거로 확정이 되어서 그다음 사망한 남편이 담배를 이제 피지 않았고요. 그렇죠. 일단 담배를 피지 않았고 그다음에 몸이 건강해서 뭐 건강 검진에서 계속 아무 문제가 없었고 갑자기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니코틴 같은 물질이 다량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입한 것일 확률이 제일 큰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농축 니코틴을 또 막 파나 그렇죠. 보죠? 니코틴을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정말 안타깝게도 인터넷 같은 곳에서 그냥 막 구입을 직수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사실 이게 니코틴으로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니코틴에 대한 그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1%를 넘는 거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요. 1% 이하만 이제 유통이 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이제 바뀌게 됩니다. 원래 독살은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썼던 그 살인 수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19세기를 거치고 20세기가 되면서 수많은 화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정말 극미량의 물질도 다 검출이 되는 그럼요. 시대가 와서 지금 누군가 독살을 하겠다면 그거는 범인이 자기라는 걸 밝히는 그러니까 범행의 수단을 밝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반드시 잡힌다. 이제는 더 이상 독살은 살인에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알쓸범잡은요. 죽음의 이유를 파헤치는 사인 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잘 어울리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동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믿지는 않죠, 사람들이.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아주 인기가 대단하셨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카리스마와 유머를 주변 반응이 어떠셨어요? 뭐 전주에서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그걸 궁금했어요. 오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께서 자가격리를 마치시고. 네. 저도 역시 이제 한 일주일 격리하다. 네, 이 교수님도. 뭐 교수님 마침 또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격리를 끝내신 두 분을 위해서 이렇게 상쾌하게
예, 이렇게 식물이 가득한 곳을 네. 왔습니다. 식물원 카페에 왔어요. 피톤치드 가득한. 아, 너무 좋아요, 피톤치드. 좋으시죠? 투구꽃 살인 사건. 이렇게.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신은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 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의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아,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그렇죠.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 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인데.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그 번째 사건만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리는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이제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보고를 다 해놓은 거예요. 관상도면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해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건이 풀리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이 법의학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법의학은 동서양이 좀 달라요.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못 살 계획으로 법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중심이 돼요.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그렇지, 다르네요. 다르죠. 좀. 그게 이제 법의학적 측면이 좀 다릅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과학 수사, 이 법의학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예상보다는 되게 잘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저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이기도 해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라고. 네. 그래서 그 흠흠신서를 보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과학 수사에 대한 지침이나 수많은 사례들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박여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거만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 그 2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거만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3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목 후두 윗부분에 2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그 목을 맨 그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이제 손 이런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2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아주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아지는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사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이렇게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그 우리 선조들의 과학 수사가 굉장히 뿌리나 역사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